샬롬, 살아있는 갈대 16번째. 다른 서양 국가들이 우리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눌러앉아 이 나라를 독차지하려 든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푸크의 말이었다. 일한과 푸크는 만날 때마다 우울한 기분으로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 서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라는 푸크에게서 들은 것을 순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와 순이는 푸크가 들려준 말을 국왕에게 덜어놓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중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왕이 그물을 최대한 멀리 치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나서 어떤 물고기가 걸려들었는지를 본 다음 행동에도 늦지 않다. 따라서 왕과 중전을 직무상 배알하기는 했지만 이라는 말을 가리고 진언을 삼갔으며 그들 또한 이란의 진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강해져서 일본과 적나라 아니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새 나라를 건설하고 조속히 개혁을 추진하자고 국왕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도 중전은 민영이 공과 함께 개혁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저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란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중전이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개혁을 계속 추진했다. 중전은 국왕에게 언제나 부드럽게 대했고 그의 분부에 순순히 따랐다. 따라서 자신이 변한 만큼 중전도 달라졌다고 생각한 왕은 어느 날 궁정의 내실에서 자신이 한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그녀에게 덜어놓았다. 중전은 귀를 기울이면서 감탄사를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따금 국왕을 부추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처소에 들어오자마자 민혁이 공을 불러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중전이 무슨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전과 민혁이공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조선이 예로부터 조선의 보호국이자 종주국이었던 정나라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정한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란조차도 어느 정도 쏘갔다. 그는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듣고 깜짝 놀랐다. 왕은 나라 전역에 새 우편 제도를 실시하라고 어명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따라 설립된 우정국 개국을 기념하기 위해 홍영식이 주최한 성대한 만찬에서 이런 사실이 낱낱이 폭로됐던 것이다. 홍영식은 박미사절단의 일원이었던지라 귀국 후 왕께 진언을 드리고 개혁을 촉구했다. 결국 왕은 그를 우정국 총판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홍영식은 그 자리를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제를 반대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혁이 공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지도자가 되었다. 홍영식이 그렇게까지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만찬 당일 내빈들이 드넓은 홀에 모여들었을 때는 사방에 풍악과 흥이 넘쳐 흘렀다. 주비는 미국 공사푸트였고 그 다음 귀빈이 민혁이공, 그 다음이 이란, 그리고 조지 푸크의 순서였다. 그 밑으로는 앨런이라는 의사를 비롯한 미국인들, 앨런 밑으로 다른 조선 양반들이었다. 만찬 도중에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그 소리가 삽시간에 만찬장에 퍼져나갔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 다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민혁이 공이었다. 불이 나면 법에 따라 지체 높은 군인이 나서서 다른 곳으로 번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하도록 감독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함 소리가 모종의 신호라는 것을 눈치챈 이란은 경고해 주기 위해 길을 뒤쫓아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말석에 앉아있던 손님 중에 몇 명이 공을 뒤따라 달려나갔던 것이다. 그들이 달려가면서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자 속에서 무명 바지 저고리가 드러났다. 그들은 공을 돌아가 문 앞에서 그를 잡고는 단도를 꺼내 여러 차례 찌른 뒤 담을 넘어 맞은편으로 달아났다. 공은 비틀거리며 다시 찬장 안으로 들어왔다. 머리에 7개의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한쪽 뺨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 턱뼈 위로 늘어져 있었다. 게다가 동맥 몇 개가 잘려나가 피가 솟구쳤다. 이란은 쓰러지는 공을 부축하려고 앞으로 뛰쳐나갔는데 미국 공사가 이란보다도 먼저 민공의 발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함께 공을 방석 위에 눕혔다. 하인들은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나 푸트 장군은 침착하게 미국인 의사 앨런을 소리쳐 불렀다. 앨런은 옷을 찢어서 만든 붕대로 순식간에 지혈을 하고 바로 몇 분 전까지 손님들이 진수성찬을 집어먹던 바로 그 젓가락으로 붕대를 고정시켰다. 공은 의식을 잃었다. 살아날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한동안 시간이 흐르자 의사인 앨런이 가망이 있다면서 상처를 꿰매 기고와 약을 가지러 보냈다. 그렇게 해서 공은 목숨을 건졌다. 일하는 내내 공의 옆에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공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미국 공사더러 공사관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부인께서 공사의 모습을 보며 놀라시겠소이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같이 가지요. 푸트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때쯤엔 가마꾼이나 마차가 모조리 자취를 감춰버려 두 사람은 걸어서 가야 했다. 조지 푸크도 그 뒤를 따랐다. 사방이 아수라장이었다. 이라는 그 암살 기도가 중전에 대한 새로운 역모의 시초일 뿐이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공사에게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들은 거리를 메운 인파를 헤치고 발밑에서 푸드덕거리는 눈을 밟으며 공사관까지 걸어갔다. 관저의 문이 열리면서 이라는 처음으로 푸트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종색 비단으로 만든 풍성한 치맛자락을 사방에 휘날리며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몸종이 들고 있는 전등 불빛을 통해 부인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피로 범벅이 된 남편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다치셨군요. 이건 내 피가 아니오. 민공의 피라오. 자객들이 공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소. 거기까지는 이란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물러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을 다시 바라본 이란은 그들의 지성적인 얼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부인이 얼마나 훌륭하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중전의 어리석은 살육을 막았는지 떠올리면서 그는 조금 더 머물렀다. 그는 조지 푸크의 동역으로 공사에게 말했다. 공사, 오늘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한 큰 불길의 시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소. 왕실 호위병들을 여기로 보내 두 분을 궁궐로 모셔 거기에서 당신들을 보호하도록 전하께 정하겠소이다. 미국 공사는 비록 피를 뒤집어 쓰기는 했으나 여전히 당당했다. 그는 일어서서 부인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팔에 올려놓고 팔짱을 끼웠다. 고맙소 친구. 하지만 아내와 나는 공사관에 머물러 있어야 하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우리 공사관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야만 하오. 바깥의 대중이 아무리 폭동을 일으키더라도 이곳만은 평화의 요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조지 푸크가 이 말을 조선말로 통역하자 이란으로서는 인사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두 내외에는 현관에 나란히 서 있었다. 결의에 찬 부인의 얼굴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평온했다. 그는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그 신념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집에 돌아오자 순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인이 낙담한 얼굴로 울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이 흐느끼며 말했다. 마님께 제발 가시지 말라고 빌었습니다요. 나으리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고 여쭈었습죠. 설마 날 찾아 나선 것은 아닐 테지. 이란이 소리쳤다. 중전 마마를 뵈러 가셨습니다요. 나으리께서 마마를 구하러 가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겁니다요. 그때 독선생이 뛰어나왔다. 대감, 위험한 것은 구강 전하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 선생은 다급한 어조였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하지만 국왕 전하께서 일본 공사에게 도움을 청하셨고 일본 군사들이 대궐을 포위했다 합니다. 바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라는 즉시 돌아서며 말했다. 아이들을 부탁하네. 그리고는 거리로 지쳐 나오자 하인이 뒤따라 달려왔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사람들은 왕이나 중전을 외쳐 부르면서 공연히 소란과 광기만 더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흥분에 사로잡혀 이란을 보지도 못했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 하지도 않은 채 여기저기서 대궐을 향하여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다. 궐문에 이르러 그는 수문장에게 자기 이름을 댔다. 그가 왕께 충성하는 신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궐에 들여보내주었다. 궁궐에 들어선 그는 대궐 마당에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소나무 밑 눈밭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시체도 있었고 얼어붙은 연못 위에 쓰러져 있는 시체도 있었다. 다른 시체들은 구겨지고 비틀린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지나가면서 허리를 굽히고 시체의 얼굴을 일일이 들여다보았다. 전부 아는 얼굴이었다. 모두 다 청나라를 편들고 개화파를 반대하는 중전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는 내전을 향해서 다가가는 동안 바위나 얼어붙은 땅 그리고 움푹 팬 곳마다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중전도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와 시에 당했을지 모른다. 그때 우연히 눈을 들자 궁궐 너머 멀리서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미국 국기가 나부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 용기가 솟았다. 그리고 중전도 궐란 어딘가에 숨어 그 깃발을 보고 자신처럼 용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가 내전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거리에서 새로운 함성과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청나라 병사들이었다. 그는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태후가 파견한 원세계 장군이 병사들에게 대궐과 국왕 내외를 지키라고 명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바로 대궐 안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투를 벌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라는 안으로 달려가 국왕의 저소를 들어섰다. 저소에 들어섰다. 왕은 옥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중전이 있었다. 두 분 다 예복 차림이었고 한 무리의 일본군 병사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아니 경이 여기 웬일이오? 중전이 소리쳤다. 마마. 이라는 숨가쁘게 외치고 그들 앞에 엎드렸다. 다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되어 왔사옵니다. 경의 부인이 먼저 왔었소. 그래서 호위병을 붙여 다시 돌려보냈소.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중전이 말했다. 중전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오. 왕이 말했다. 그가 미처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청나라 병사들이 서양 총과 청나라 단검을 빼든 채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엄청난 수요의 청나라 병사를 보고 놀란 일본 병사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문에 부딪히며 허겁지겁 달아났다.
그들이 항구에 있는 일본 군함을 향해 길을 쓰고 달아나는 동안 수백 명의 청나라 병사들이 그들을 뒤쫓아가 칼로 베었다. 그래도 몇 명은 무사히 배로 달아났고 화가 난 청나라 병사들은 미친 듯 날뛰면서 한양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처자식을 닥치는 대로 도망내어 일본 군함이 있는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전투가 얼마나 살벌했던지 영국인들조차도 자기네 공사관을 버리고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그리하여 서울 전역에서 오로지 미국 국기만이 겨울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폭도들이 자신들까지도 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미국인들은 공사관 안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만약 폭도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국기를 찢어버릴 경우 푸트 여사만이 자신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선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인뿐이었다. 그녀가 영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가족을 죽이지 말도록, 그것도 조선 사람들이 섬기는 성인들을 인용하여 중전을 설득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도들이 들어 닥칠 경우 푸트 여사가 온갖 귀중한 서류를 한쪽에 숨긴 채 빈방 한복판의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것과 자기를 봐서라도 미국인들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간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실을 이라는 나중에야 조지 푸크의 얘기를 듣고 알았다. 결국 폭도들은 미국 공사관에 들이닥치지 않았고 깃발은 변함없이 공사관 벽 위에서 나부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라는 국왕 내외와 함께 있었다. 그분들이 이번에는 청나라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가지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분들의 곁을 지켰다. 중전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이라는 중전 앞에 부복한 뒤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고개를 드시오. 중전이 분부하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일어서시오. 중전이 다시 분부하자 그가 일어섰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길로 오랫동안 이란을 바라보았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오. 그때를 대비하고 있다가 일찍 와서 나를 구해 주시오. 여부가 있겠사옵나이까 마마. 그는 중전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왕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부복하려 했으나 왕이 손을 들어 말렸다. 나란 일에 여자가 나서면 슬픈 일이 생기게 마련이오. 그는 손을 내밀고 나서 고개를 끄덕여 이란에게 물러가라는 뜻을 전했다. 이란이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치 포유에 대비하는 것처럼 대문에 빗장이 걸려 있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고 나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랑 같이 한번 두드려 보게나. 그가 하인에게 일렀다. 그들은 함께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다른 집의 대문들이 열리면서 이웃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를 깨달은 이웃 사람들은 다시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 시국에는 사소한 조짐에도 기쁜 뜻이 스며 있는 법이다. 이라는 공포로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정체 모를 적들이 가족에게 복수를 한 것은 아닐까. 그는 처음에 중전의 측근이었고 나중에는 왕의 측근까지 된 만큼 양쪽 편에 모두 적을 만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가 어찌할 것인지 궁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조금 열리더니 문지기가 내다보았다. 이란을 보자 그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나 이란과 하인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만 문을 열고 있다가 다시 급히 빗장을 질렀다. 무슨 일인가? 그가 물으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하인들의 소란스러운 기척이나 아이들의 고함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순이가 반가운 인사도 온데간데 없었다. 문지기가 속삭였다. 나으리 오늘 밤 이 집에 습격 당할 거라는 기뜸을 해지기 직전에
귀뜸을 해지기 직전에 받았습니다요. 귀뜸이라니 누가? 독선생이 마니께 말씀드렸습니다요. 선생은 나리께서 나가신 뒤 바로 밖에 나갔다가 오늘 정오에야 들어와서 그렇게 알리더굽시오. 그렇지만 왜? 문지기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마님께서 모두 서둘러 떠나자고 재촉하셨을 뿐입죠. 마님의 명에 따라 옷가지와 음식을 꾸린 뒤에 해가 지자마자 소인만 여기 남고 다들 시골 본가로 떠났습니다요. 마님께서 소인들어 나으리의 말에 안장을 준비해 놓고 나으리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습죠. 저도 나으리와 함께 가야 하는지라 말 2마리의 안장을 재워 놓았습니다요. 이라는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이 시간에 한양을 떠난단 말인가. 사방이 아수라장인데다 언제 입거라라는 분부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하인이 끼어들었다. 나으리, 일단 마님을 다시 만나시게 되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릴 것입니다요. 우선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요? 지금 바로 시골 본가로 가시지 않으면 나으리 목숨이 위험합니다요. 게다가 중전마마께서 나으리에 대해 진노하시면 온 식구가 목숨을 잃게 될 거 아닙니까요? 마마께서 2번이나 미국 부인의 말씀을 들어주리라는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요? 이란이 그래도 망설이자 하인은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란은 쉽사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눈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게. 지금 나나 네 아들의 목숨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말에 하인은 더 큰 소리로 흐느꼈다.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요?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도 지금 나으리가 서 계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요. 소인은 콜리게였는데 그분 곁에 서 있었습죠. 헌데 어르신은 현명하시게도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느니 초갓집으로 피신해서 목숨을 보전한 연후에 항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요. 어른께서 본가로 가셔야 합니다요. 가서 어르신의 책을 찾아보시면 그분이 어떠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요. 나으리께서는 어르신을 잘 모르십니다요. 이 말에 왜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여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하인은 마국간으로 가서 안장을 채워둔 말 2마리를 끌고 나왔다. 이란은 흥부한 말에 고삐를 쥐고 있다가 등 뒤에서 대문에 빗장 지르는 소리가 들리자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부친께서 늙은 하인 몇 명과 함께 오랜 세월을 홀몸으로 지내셨던 초가집의 대나무 대문 앞에서 이란이 다시 말 고삐를 채웠을 때는 자정이 조금 지난 뒤였다. 그 하인들 중 몇 명은 아직까지 여기 살아 있었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나이든 문지기가 솜저고리 바람으로 어둠 속을 바라보며 돌 계단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란이 말에서 내려 다가갔을 때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달은 어두웠다. 문지기가 발소리를 듣고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여 들어 올렸다. 나으리께서 오셨소이다. 하인이 이란의 도착을 알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요. 문지기가 밤바람에 기침을 하며 말했다. 문지기가 문을 열자 이란은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말발굽 소리를 듣고 이란이 도착한 것을 알아차린 순이가 방문을 열었다. 이란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문간에 서 있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의 등 뒤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다시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집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구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안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들어오라고 이르자 선생이 들어섰다. 일하는 선생이 더 이상 어리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수줍어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고 들어와서 일하는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대감, 지금 말씀 몇 줄까요?
아니면 목욕하고 진지를 드시고 나서 쉬실 때 엽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욕하고 밥을 먹고 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듣는 사람 없을까요? 순이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 부하들더러 망을 보라고 일러 놓았습니다. 선생이 대답했다. 자네 부하라니? 이란이 소리쳤다. 자네 도대체 누군가? 선생은 대답 대신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이란은 방복판에 탁자 옆에 있는 방석 위에 앉았다. 갑자기 긴장이 된 그는 최악의 소식에 대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가 앉자 순이도 따라 앉았다. 이라는 선생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일개 독센상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히 앉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란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아서 입을 열었다. 새로운 혁명의 기운이 사방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대감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사실입니다. 마을마다 들판마다 농민들은 언제라도 들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강요당하는 숙명에 더 이상 힘과 목숨을 바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이란을 엄습했다. 동학당 얘기를 하는 모양이구먼. 그것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대감의 식구들에게 위험을 알린 사람이 바로 저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저는 대감의 선친께서 제 아버님에게 그러셨듯이 대감께서 오랫동안 저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의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뜸해 드려야겠습니다. 농민들은 희망을 잃었어요. 농민들은 동학당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쳤고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동학당? 자네도 동학당인가? 이란이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서 발장을 끼고 이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해할 수가 없네. 자네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지냈네. 아무도 자네를 핍박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 동학 반도들과 합세한 건가? 대감, 저는 애국자입니다. 저는 백성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감보다 더 우리 백성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민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장본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그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대감께서 서양 나라들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산업이 없으니까요. 이 나라에서는 모든 세금이 땅에서 나옵니다. 상감께서 새로운 개혁정책, 다시 말해서 외교관이나 사절단, 새 기계 등속은 말할 것도 없고 신식 군대니 우정국이니 대감께서 하셨던 그런 해외 순방인일을 추진하는 비용이 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농민한테 세금을 물린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란다는 듯이 왕실은 누구 돈으로 그리 사치를 일삼는 겁니까? 골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골사또까지도 대골 같은 집에서 사니까요. 게다가 중전마마의 외척이며 종이하는 측근들이며 그 돈을 다 누가 치릅니까? 누가요? 바로 땅을 부쳐먹고 사는 농민들입니다. 자기네 것도 아닌 땅, 어느 대지주의 것이라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땅 말이에요. 게다가 지주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요.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땅에서 소작을 부쳐먹는 천한 농민들이란 말입니다. 대감께서는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라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을 보듯이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 잘못인가? 그게 내 잘못인가? 선생은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했다. 대감 잘못이지요. 그걸 모르시는 게 바로 대감의 잘못입니다. 대감께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감께서는 몇 달 동안이나 나라 방방 곳곳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산과 계곡과 바다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밖에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톨스토이라는 노스야 사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노스와 사람은 모르네. 톨스토이도 대감처럼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의 눈을 떴어요. 그는 자기 백성들, 자기 땅을 부쳐먹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노예가 된 그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시작했어요. 대감께서도 고통을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대감을 구한 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라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었다. 단순히 선비라고만 생각하고 장남의 교육을 맡긴 온순한 젊은이가 갑자기 낯선 모습으로 돌변한 것만도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다. 어떻게 날 구했다는 건가? 제 아버님께서 대감의 선친을 구하셨듯이 그렇게 구했습니다. 성남 백성들이 대감의 선친을 죽이려 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분을 이 초가집에서 살게 내버려 두도록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내 선친께서는 훌륭한 분이셨네. 이란이 말했다. 그러나 선생은 냉정했다. 훌륭한 분이기는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악한 짓을 할 때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감 또한 좋은 분이시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대감께서 국왕 전하와 중전 마마를 가까이 모시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목청을 높이지 않으신단 말씀입니다. 이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게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건가? 선생의 검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들어 이란을 쏘아 보았다. 그것 또한 대감 잘못입니다. 그 답을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대감 자신입니다. 대감께서는 아실 만한 분이고 또 아셔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대감과 대감 가족의 목숨을 구해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학 집회에서 죽여 없앨 대상 중에서 대감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대감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대감께서는 진실을 알기만 하면 조정의 부패와 무겁기 짝이 없는 세금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싸구려 물건을 들여와서 다른 데서는 물건을 살 수 없는 우리 백성들에게 비싸게 팔아치우는 일본 장사꾼 따위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실 수 있는 용감한 분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무엇보다도 지주들로부터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땅을 사들이는 일본인 협작군을 몰아내도록 용감하게 모총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농작물에 대한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선생의 말은 이란의 귀에 마치 도끼처럼 내리꽂았다. 그는 한동안 아니 실로 오랫동안 대꾸를 할 수 없었다. 침묵을 깨지 못한 선생이 마침내 다시 소리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감과 대감 일가의 목숨을 구한 것은 오로지 그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도 이란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끝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밤에 이만 쉬어야겠네. 그러면 내일은요? 선생이 끈질기게 물었다. 내일은 좀 생각해 보겠네. 이란이 약속했다. 그러자 선생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란은 갑자기 너무나 피곤해져서 순이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목욕물을 데워놨어요. 저녁상도 봐놓았으니 어서 드시고 주무세요. 이란은 일어섰다.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할 테지. 순이는 살며시 이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자네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나? 이란이 선생에게 물었다. 그가 선생을 혼자 불러들인 것은 그 이튿날 정오였다. 이란은 아직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선생하고 얘기를 끝날 때까지는 아이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아내에게 일러 놓았다. 그 나이는
선생으로부터 학문 말고도 인격 형성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만한 나이였다. 따라서 이라는 선생의 말을 듣는 것 외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에게는 지금까지의 삶이 모조리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중전의 손짓과 국왕의 부름 속에서만 살았다. 그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의 전국 유람과 그 뒤의 해외여행도 백성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왕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백성과 지배자를 따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정말일까? 한쪽에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쪽을 배반하는 것일까? 이란이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자네를 내 아이의 선생으로 생각할 수가 없네. 자네는 내가 모르는 사람일세. 성이 최 씨인 줄은 아네만 이름은 뭔가? 그는 약간 쑥스러운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성호입니다. 훌륭한 정다산 선생과 같은 이름을 가졌더라면 하고 바랍니다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서당에 다닐 때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계속 쓰는 수밖에요. 자네는 아마 훌륭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걸세. 성호는 이번에도 그저 웃을 뿐이었다. 물어볼 말이 있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이라는 선생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그의 표정이 얼마나 총명한지 그의 몸가짐이 얼마나 고든지를 깨달았다. 선생은 전혀 쭈뼛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큰 아이가 대처보다는 시골의 이 초가집에서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든 사람이 자네던가.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한양은 여름에 덥지만 여기는 언제나 시원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을 변화시키면서 저 또한 달라졌습니다. 여름마다 여기 이 초가집에서 대감의 선친과 함께 지내지 않았더라면 저도 농민들의 사정을 알 기회가 영영 없었을 테니까요. 내 땅을 붙이는 소작들과 동학 내 땅을 붙이는 소작들도 동학당인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젊은이들은 모두 동학당이지요. 이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자네들이 어느 날 밤중에 일어나서 내 목을 벤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대감께서 우리들을 대변해 주시는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성호가 태어나게 대꾸했다. 이라는 이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다. 지금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는 건가? 그는 잔 2개의 차를 따랐다.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한 잔을 성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같은 양반한테 하듯이 두 손으로 받쳐 들지는 않았다. 놀랍게도 성호 역시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받았다. 이라는 말을 계속했다. 동학당은 온갖 악당과 반역자들, 빚을 떼어먹는 놈들, 세금을 물지 않은 도둑놈들의 도당이 아닌가. 성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백성이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비책과 계략을 쓰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대감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양반 자신부터 타락한 마당에 동학당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해야 할 사람은 이란이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네. 그 말에 성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양반의 부정부패에서 대감만은 예외라는 것을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감께서 정직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맹세하기까지 했지요. 이란은 웃었다. 자네는 내가 자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만드는구먼. 절대로 잊지 못하시게 할 것입니다. 성호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다. 이란이 미처 말을 계속하기 전에 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아이는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아이는 아파서 울고 있었다.
이란과 성호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더니 등 뒤에 무엇인가를 끌면서 이란을 향해 걸어오는 그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끌려오는 것은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었다. 그의 두 손과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 나이는 오른손에 단두같이 생긴 장대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끝.